인문학연구원 강연집필사업 공개 강연으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의 김어래 교수님을 모시고 사마천의 복수의 윤리학, 사기의 오자설전 다시 읽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인문학연구원의 안지원입니다. 오늘 강연은 동학적으로 이제 1시간 정도 강연하고 1시간 10분, 20분 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질문 있거나 하면 받고 디스커션 하면서 또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강연이 길어지면 앞에 한 걸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하고 휴식 없이 한 4시 한 20분, 30분 정도 해서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도 좀 손님이 계시고 그 화면상에도 그 손님들이 좀 들어오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김어래 선생님 강연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어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사마천의 복수의 윤리학입니다. 사기라는 책에 오자서 열전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복수의 윤리학이라는 그러한 화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이전서부터 쭉 존재해 오던 고대 중국의 텍스트에서 이 복수라는 이 화두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복수 관련된 감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혹은 뭐 도출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뭐 이 얘기라든지 주례라든지 이른바 경전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텍스트에서 이 복수가 어떻게 이 국가 통치 혹은 뭐 천하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복수 3부작을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바로 사마천의 오자서 열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마천의 오자서 열전을 사마천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저러한 자기 시대 이전에 있었던 복수 관련된 이야기와 담론들을 나름의 이 시각에서 또 나름의 필요에서 담론화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했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 3번째 논문으로 집필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문학연구원의 강연 집필 사업이라는 이걸 접하고 여기에 하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걸어놓지 않으면 오자서 열전에 대해서 어쩌면은 평생 쓰지 못할 것도 같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신청을 했고, 인문학연구원에서 저한테 이렇게 강연하고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행히도 이렇게 오늘 강연도 하고 또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3번째 이 논문의 목차는 이 정도입니다. 복수의 문명사적 위상, 사기 이전의 복수 담론과 서사, 사기 이전의 오자서 관련 기록, 그 다음에 사기 이전의 복수 인문화의 궤적, 그 다음에 결론으로서 사마천의 복수 윤리학,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참조를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기에 관해서 혹 낯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5초 동안 제가 이 슬라이드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짜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뽑아 온 겁니다. 사기는 한서와 더불어서 한자권 사서의 양대 축이고, 그런 차원에서 후대에 뭐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텍스트에 오자서 열전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 속의 한 파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후대 역사, 후대 인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그 지평까지 겸해서 읽는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자서는 대충 그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쯤에 이 초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오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로 이제 삶을 보낸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원이고 이제 자서는 자입니다. 초나라 명문세가의 그 후예로서 뭐 뛰어난 병법가이자 정치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역시 이 초나라에서 중요한 이 지위에 있었던 아버지 오사가 당시 평왕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하자 초나라에서 도망하고 또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로 망명해서 함녀라고 하는 오왕에게 발탁이 되고 이후에 손모라는 손자병법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죠. 함께 초나라를 정벌을 해서 사적으로는 개인적인 은원을 해소를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함녀의 아들인 부차를 도와서 월왕구천, 이른바 이제 와신상담으로 유명한 그러한 이제 인물들인데요. 구천을 토벌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오자서는 이 월왕구천을 죽이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만 월왕구천의 이 현신인 범녀라는 사람이 사태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오나라 조야에 열심히 손을 써둔 덕분에 이 부차가 월왕을 살려줍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오왕 부차하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이 오왕 부차가 이 간신들의 참언을 믿어서 오자서에게 자진을 명하였고 이때 자결을 합니다. 이때 유명한 뭐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오자서는 병법사 차원에서는 수전의 병법, 수전병법을 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근자에 들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근자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평가가 많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해지기로는 오나라의 도읍인 소주를 실질적으로 건설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복수의 문명사적 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한 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복수에 관해서 다른 이전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복수는 일종의 양면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문명을 일구며 생존, 변형하는 데 굴하지 않는 원동력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론 어느 수준의 사회나 문명을 막론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단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의를 복수에 대한 갈망과 공평함에 대한 감정, 곧 보복과 평등에 대한 욕망에서 찾은 통찰이 복수의 건설적인 힘에 주목한 것이라면 복수는 야만적 정의이므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향해 치달을수록 법률은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통찰은 복수가 지닌 파괴적 힘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복수를 인간 본성으로 보아온 전통적 관념에 찰스 다윈이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한 이래 복수를 인류의 조상에게 생존과 번식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자연 선택에 의해 특별히 개발되고 유전된 능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복수는 인간의 효율적 생존과 번식, 번영을 가능케 한 진화된 본성이라는 관점입니다. 반면에 복수를 인간 존재가 쉬이 감염되는 질병으로 본 이들도 있었습니다. 복수를 숙주에게 심리적, 도덕적, 육체적으로 독소를 퍼뜨려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나 복수 대상이 된 사람에게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 해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학적 차원에서 복수를 개개인의 진보를 일구거나 멸망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요 정도를 전제로 해서 이 오자서 열전 이전에 어떠한 복수 관련된 논의들 또 관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자의 복수론입니다. 공자는 논어 헌문편에서 고듬으로 원한을 갚아야 한다. 이직보원이라고 그렇게 복수에 대해서 언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인은 원망하는 자에 대하여 애증과 취사를 한결같이 지극히 공평하고도 사사로움이 없게 함이 이른바 고듬이다 라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상자인데요. 이러한 공자의 이 사유에서 동태보복이라는 그러한 동서양 공이 사뭇 오래된 복수의 준칙에 대한 재확인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나 혹은 우리에게 가해진 원한과 이득은 갚는다라는 행위를 매개로 보복 대 보답이라는 짝패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사유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세 번째 상자에 어떤 이가 말했다라고 하는 공자의 언급입니다.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덕을 베푼 이에게는 무엇으로 갚겠는가? 고듬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과 보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짝으로 사유됐다. 그러니까 보복을 얘기할 때는 자동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같이 이 사유가 됐다. 이런 어떤 사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여 관련된 사유가 다른 텍스트에서도 확인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컨대 국어 진어 3편에 보면 시해는 두루 표기가 어렵고 수해는 보답기 어렵다. 두루 공평하거나 보답치 못하면 결국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래서 받은 은덕을 제때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갚지 않으면 그 둘 사이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이 언명이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기는 좀 뒤쪽인데요. 한대 초엽에 나온 회남자 설산 훈편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덕을 갚지 않으면 몸이 위험을 당하게 된다.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덕불보이 신견태인데요. 이 신자는 보통 몸신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 춘추전국시대나 뭐 한대 언저리에는 주로 그 자신을 가리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절은 덕을 갚지 않으면 네 자신이 위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미루어 보건대 이렇게 갚다 혹은 뭐 그러니까 갚다라는 이 보자 이 행위를 매개로 해서 복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답이라는 것이 이렇게 짝패 구조로 그렇게 사유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자의 복수론입니다. 노자는 공자 역시 뭐 일군의 학자들은 노자는 온전히 안티 공자, 그러니까 공자의 이 학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텍스트다라고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요 복수 관련돼서는 확실히 그런 면모가 도드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라고 해서 노자하고 확실히 반대쪽에 입장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동태보복이라는 복수준칙이 이러한 입장에서 무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노자 텍스트 자체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토대로 생각을 더 펼쳐나간다라면 상호간 끊임없는 보복의 약이라는 이 복수의 연쇄 회로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언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복수는 보상과 구조적 상등성을 지닌 행위라는 인식,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짝패 구조인데요. 이런 인식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복수를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사회적 당위로 여겼던 통념을 초극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복수를 정말 이렇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사회적 당위로 여겼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자의 이런 언명은 윤리학적 차원에서 복수의 초극을 지향한 복수 금지론의 한
변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맹자의 복수론입니다. 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뜬금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나는 이제야 남의 부친 사례가 큰 일임을 알았다. 남의 부친을 죽이면 그도 나의 부친을 죽이며 남의 형제를 죽이면 그도 내 형제를 죽이게 된다. 그러한즉 내가 내 부형을 죽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한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로부터 어떤 그 복수의 속성, 그러니까 보복을 야기한다 혹은 보복의 연쇄를 유발한다라는 이런 복수의 속성에 대해서 맹자도 통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자는 동태보복이 이 복수의 준칙이고 또 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유가에서는 효라는 이름으로 이 복수를 부모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가의 핵심 덕목을 이렇게 깨트릴 수 있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러한 언명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 말 자체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를 토대로 동태보복을 부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이런 식의 윤리를 이렇게 사후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이게 가능하다라면 윤리를 기반으로 복수를 통제하는 복수 인문화를 맹자도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춘추 공량전이라고 해서 공자가 편찬한 춘추에 대해서 해설을 한 그런 텍스트인데 여하튼 그 이후에는 확실하게 경전의 반열에 올라간 그런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복수관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복수를 해도 된다. 아버지가 처형을 받아들였음에도 아들이 복수를 하면 이는 번갈아 가면서 칼을 대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복수의 상호 연쇄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야기하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복수는 후한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전공 4년조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유가에서는 효라는 이름으로 복수가 정당화됐다. 그게 통념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관점이 예컨대 다산 정약용의 흐문신서 같은 데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춘추 전국시대의 통념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한자권, 최소한 한자권에서 계속 지향이 됐던 혹은 준수가 됐고 준수를 요구받았던 그러한 윤리학적 관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텍스트를 보면 복수의 속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보복의 연쇄 유발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드러나 있고요. 또 정당화될 수 있는 복수의 준칙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효의 실천이다. 그다음에 복수는 당사자한테 국한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복수를 하러 가서 복수를 했는데 그리고는 드디어 복수했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만 내가 지금 복수를 한 그 사람의 자식이 있더라. 얘가 크면 나한테 복수할 테니까 얘를 죽여야지 후환을 없애는 거다 해서 죽인다라면 그건 어느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식의 관점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텍스트에서는 법령으로 대변되는 공적 권위, 공권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효라는 윤리가 우선시되었다라는 그러한 관점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얘기라고 하는 오경 중에 하나인 텍스트에 들어있는 복수론인데요. 나름 발표하고 있는 저 윗세대에서는 이렇게 들어봤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불구대천지 원수 이런 표현인데 그거에 이제 출처가 여기입니다. 부친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형제의 원수에게는 무기 사용을 마다하지 않으며 벗의 원수와는 한 나라에 같이 있지 아니한다. 또 이제 대대례기라고 해가지고요. 이 얘기라는 텍스트의 선행 원천 노릇을 한
선행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증자 재원 상편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의 원소와는 사생을 달리해야 하고 형제의 원소와는 한 나라에 같이 모여 살지 않으며 친구의 원소와는 같은 마을에 모여 살지 않고 친족의 원소와는 이웃 간에 모여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로부터 복수가 윤리적으로 의무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 또 복수의 폭력성을 용인하는 관점, 예컨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밑에 부모의 원소와는 사생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참조했을 때 이건 원수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원수에게는 무기 사용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또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삶을 같이 할 수 없는, 일상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식으로 규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텍스트에서는 복수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혈연 중심, 그러니까 혈연 중심 관계만을 주로 복수의 대상으로 사유를 했었는데요. 이때 와서 그러니까 친족도 물론 혈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나 형제 자매하고는 좀 촌수가 멀죠. 거기에 이제 벗이라는 게 새롭게 이렇게 추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주례라고 하는 13경 중에 하나인 이 경전에 복수론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춘추전국 시대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복수 관련된 사유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리된 모습을 목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인은요, 그 조인이라는 관직명인데요. 이 관직은 어떠한 직무를 어떤 직무가 할당되었느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인민들 사이의 원한을 조화롭게 풀어가는 일을 관장한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평민으로 갚아 공평케 하며 가축을 상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만약 원한 문제가 조정되면 부친의 원수는 중원 바깥으로 추방하고 형제의 복수는 천리 바깥으로 추방하며 삼촌간, 사촌간의 원수는 같은 나라에 두지 않는다. 군주의 원수는 부친의 원수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스승과 사형의 원수는 형제의 원수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상사와 친구의 원수는 삼촌간과 사촌간의 원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추방에 응하지 않으면 왕이 명령을 내려 그를 잡아온다. 만약 사람을 죽이면서 그 자손도 죽이면 모든 나라가 그를 원수로 여긴다. 만일 사람을 죽였지만 의로운 경우는 다른 나라로 추방하고 영을 내려 복수하지 못하게 하되 복수를 하면 복수자를 죽인다. 소송을 건 이들은 화해케 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본안을 서술하여 본말을 따지되 먼저 폭력을 쓰는 자는 주살한다. 예,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복수 문제를 국가가 전당 관리를 설치하여 마련해서 관장한다라는 이런 모습을 목도할 수 있고요. 동태보복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되 동태보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두 번째 줄입니다. 만약 원한 문제가 조정되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둘 사이에 당사자 간 사이에 어떤 그 합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조정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이에 이제 중재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행위가 더 추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이제 동태보복의 원칙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폭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한다. 그러니까 합의와 화해를 도모하고 합의 시 죽임이 아니라 추방을 시행을 한다. 이런 어떠한 대목에서 이러한 요소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복수 용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친, 형제, 친족. 근데 친족을 삼촌과 사촌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고 혈연을 기반으로 정당화되고 윤리화된 복수 의무를 이렇게 혈연 관계와 대비해 가면서 국가와 개인 사이로 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라든지 스승과 동문, 상사, 벗으로 그 용인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보복의 연쇄 방지,
그러니까 아까 춘추 공량전에서 나왔던 그 준칙인데요. 복수는 당사자에 한한다라는 원칙의 확고한 준수를 그렇게 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운 죽음, 그러니까 의로운 죽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 죽임을 당한 쪽에서 복수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쪽에서 복수를 한다라면 그 사람을 이제 처벌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관념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춘추 좌전이라고 역시 춘추에 대한 이 해설서 중에 하나고 나중에 십상경 중에 하나로 정립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문공 18년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나라 의공은 공자였던 시절, 그러니까 아직 제후가 되기 전 시절에 병촉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와 땅 문제로 소송을 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후, 군주라고 해가지고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었던 게 분명하고요. 이 춘추좌전 같은 데 기록을 보면 이 대부계층이 천자한테 소송을 거는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자가 질 것 같으니까 자신의 어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송이 꽤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공이 이제 앙심을 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제후의 군주가 되자마자 병촉에 붙인 시신을 파내어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병촉을 자기가 타는 수레를 몰게 하는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또 의공의 신하 중에 염직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내를 이 의공은 또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직을 자신의 이 거우로 삼았습니다. 이제 저 당시에 이제 수레에는 주장이 타고 그다음에 네 마리 말을 모으는 그러한 이제 어자가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에 이 거우라는 사람이 이 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타서 이제 이렇게 긴 창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한다든지 수비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타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귀족 가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타는 게 아니라 그 수루에 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계층 이상 혹은 대부계층들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는데 이 의공이라는 사람은 함량 미달이다 보니까 자신의 하인처럼 그렇게 부려먹었던 겁니다. 하루는 이제 연못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때 병촉과 염직은 이제 같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아픈 부분을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면서 서로를 격발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야, 의공 저 사람한테 복수하자 하고는 의공을 죽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는데 이로부터 이 원수의 대상이 어디까지 원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와 관련된 당시의 그런 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명분 아래서 개인이 군주를 대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너끈히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세태가 목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이 제나라의 나름대로의 생활의 기반이 사회적 신분이 그래도 높은 상태에서 그런 기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복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도망을 갑니다. 이때 도망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면 도망인 거고 타의에 의해서 가면 추방인데요. 지금 우리 감각으로는 추방이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러한 무거운 벌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아주 무거운 형벌에 준하는 혹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이 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공동체로부터의 보호막이 해제되기 때문에 예컨대 이 사람한테 원한 있던 사람이 쫓아가서 죽여도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자연 상태의 여러 가지 위해에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자신이 그런 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강박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문명 조건에서의 추방하고는 이렇게 결을 상당히 달리하는 그러한 무거운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기반을 떠나서 자기의 공동체 바깥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혹은 희생을 감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비자의 복수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원수를 조관자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정자에게 권세가한테 재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는 그 소문을 듣더니 해오가 나를 용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해오를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해오는 집에서 화살을 매기고 나아가서는 그를 겨누고는 말했습니다. 너를 추천한 것은 공적인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재상으로서 그 일을 아주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널 추천한 것이지, 너를 추천했다고 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갖고 있던 사적인 원한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건 그것대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 기사가 춘추자전 양공 3년조에도 나오는데요. 기해가 원수였던 해오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군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기해는 능력 있는 일을 청구할 줄 알았다. 원수를 청구했지만 이는 아첨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원수를 청구할 정도면 당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인인군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기해는 그런 것을 바라고 추천한 게 아니라 진짜 공심으로 이 사람이 그 직위에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이 다음 기사에 보면 또 어떤 자리가 비니까 이 기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군자는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사심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공심이 작동된 것이다. 또 국어 진어 9편에 보면은 우무정이라는 사람이 원수인 윤탁을 죽음에서 구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군인 조관자에게 상을 받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윤탁이 원수였는데 자기를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받은 상을 우무정한테 보내면서 사례를 하니까 우무정은 그럽니다. 널 보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군주를 보고 했다, 주군을 보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공적인 이로움을 보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적 원한과 공적 이로움의 실현은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복수를 효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도 용납될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예컨대 공적 이로움을 최소한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책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 역사서로 분류되는 그런 텍스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예양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복수 서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직위는, 그러니까 이 열사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퍼뜨린 그 당사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조양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조양자가 왜 네가 나를 암살하려고 했느냐, 그거를 듣고는 이 사람은 의로운 선비다, 의사다라고 선언을 하고는 풀어줍니다. 놓아주게 합니다. 물론 이제 주변의 신하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요. 여기에 이제 그 복수하고 의로움이라는 윤리 덕목이 본격적으로 결합돼서 얘기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양은 두 번째 이제 복수를 위해서 타다남은 숯을 삼켜서 목소리를 바꾸고 옷을 얼굴에 칠해가지고 외모를 완전히 바꾸고 그런 식의 이제 또 잔혹한 준비를 합니다. 그걸 보고는 예양의 친구가 너 왜 그런 식으로까지 복수를 하려고 하냐? 차라리 네 능력이면 조양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신하로 받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발탁될 것이다. 그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수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양은 나는 군신 간의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다. 장차 세상의 후인들 가운데 신하로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내가 이 복수를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조향자한테 무릎 꿇고 들어가서 발탁이 된 다음에 그 주변에서 복수의 기회를 틈타는 그런 의롭지 않은 방식을 취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두 번째 복수 시도에서도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결국 조향자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양은 조향자더러 입고 있는 옷을 벗어달라. 양자가 왜 그러느냐? 그 옷을 베고 나서라도 내가 저승에 가야지 나를 알아준 지백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군한테 면목이 선다. 그러니까 조향자가 또 벗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벗어주니까 이렇게 공중으로 옷을 딱 띄우고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무협 영화죠. 뭐 예양이 팍 뛰어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서너 번 칼질을 했더니 옷이 이렇게 낙엽처럼 그렇게 해체돼서 땅에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이제 서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예양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복수를 완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고, 이게 죽어서 저승에 가서 자기 주군을 봤을 때 면목이 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복수를 이제는 상징적인 행위로 통해서 수행을 해도 그것도 복수를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관점이 열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근거로 복수가 정당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향자의 옷을 베는 행위는 복수 완수의 한 방식 혹은 새로운 경로를 그렇게 시사해주는 그런 서사가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결국 예양은 자살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혹은 뒤따르곤 한다라는 이런 복수의 속성이 여전히 이 서사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혹은 관철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에 사마천 이전의 복수 관련된 서사와 논의들을 중에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다, 혹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오자서 열전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오자서 열전은 그 사기 열전 중에서 아주 그러니까 독특한 그러한 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열전을 전기라고 그렇게 풀어서 이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에게 전기라고 했을 때 떠올려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이 양상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의 어떤 일대기 같은 것들을 중요한 사건이나 이 주인공의 어떠한 그 사고,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쭉 서술하는 건데, 이 사마천 열전은요, 그 다루고 있는 그 대상 인물의 어떤 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사건이라든지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식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오자서 열전은 오자서의 비교적 청년 시절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긴 생애 기간을 대상으로 이 열전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사기 그 70여 편의 열전 중에서 아주 특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전들하고 비교해서 비교적 오랜 생애 기간을 다루었다라면 분명히 그렇게 다룬 사마천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 비교적 긴데요. 그걸 이렇게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자서의 아버지인 오사의 바로 밑에 직급의 관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태자의 교육을 담당을 하는
그러한 부서의 아버지 오사는 장이었고 비무기는 이제 일종의 부였습니다. 이 태자의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이 비무기라는 사람이 당시 서쪽의 강국이었던 진나라에 이 태자의 부인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던 공주, 진나라 공주를 모시러 갔는데 이 비무기가 가서 봤더니만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적으로 데려간 자기 이제 뭐 노복이었겠죠. 이 사람을 얼른 초나라로 귀국시켜서 초평왕에게 몰래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께서 후첩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평왕도 함양 미달의 군주가 확실했던 게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며느리로 처음에 얘기되어졌던 이 공주를 자기가 자기 부인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라 이제 후비로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무기가 걱정되는 게 태자가 군주가 차기 권력자가 됐을 때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평왕한테 끊임없이 그러니까 무고를 해서 태자하고 그 스승인 오사가 영모를 획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초평왕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오사를 체포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오사의 두 아들인 오자서하고 오상이라고 하는 오상의 형인데요.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초나라에 아주 명망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저 둘을 보니까 저 오씨 집안이 앞으로도 또 수십 년간 행세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명망이 뭐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였을 때 이 둘이 아버지는 분명히 무고하게 죽는 거니까 복수를 결심을 하고 복수하겠다라고 덤벼들면 이게 상당히 큰 걱정거리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비무기가 준 이 꾀를 받아들여서 오자서하고 오상더러 들어오라고 합니다. 궁궐로. 그러면 아버지까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형인 오상이 야 우리 들어가면 셋 다 죽는 거 너무 빤하지 않느냐. 그렇게 셋 다 죽으면 아버지의 명예는 누가 다시 세워줄 것이며 이 무고함으로 죽는 원한은 누가 갖겠냐. 이렇게 하자. 나는 들어가서 죽겠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도망가면 아버지가 결국 불효자를 양산한 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죽음으로써 지금 당장의 효를 이루겠다. 너는 도망가서 아버지와 나의 무고한 죽음을 서력을 해라. 그럼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완성을 해라. 물론 이런 식의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할 분담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나는 들어가서 죽겠다라. 너는 후사를 도모를 해라.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자서가 혼자 도망가도 살똥말똥한 상황에서 명분 세우는 게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태자를 모시고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태자가 경고망동하는 바람에 태자는 또 도망간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천신만고 끝에 오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제 도망가고 거기서 이 당시 오왕이 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중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이 오왕 료에게 초나라 정벌을 해야지 오나라가 클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왕료가 오케이 하자라고 했을 때 당시 함녀라고 하는 또 다른 오나라 왕족의 후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왕이 이 계승 순위를 보면 함녀가 더 적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왕이 아니어서 이제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오자서의 능력이 뒷받침돼서 오왕료가 초나라 정벌에 성공하면 자기가 오왕료를 뒤엎고 자기가 왕이 될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오왕료를 찾아가서 오자서가 초나라 정벌을 그렇게 간언을 한 건 사실은 초나라 힘을 이용해서 사적 복수를 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투명치 못한 불순한
책략의 결과다. 그래서 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왕료가 철회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본 오자선은 이 함녀가 이 왕권에, 그러니까 제후 자리에 뜻이 있다라는 것을 딱 감지를 하고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또 10수년 동안 또 권토 중례를 합니다. 그 사이에 오왕 함녀가 뜻을 이룰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때 전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킬러, 자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을 함녀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결국은 함녀가 전저를 이용해서 오왕요의 암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녀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오자설을 다시 등용을 하고 손무 같은 아주 뛰어난 신하들을 이제 중용을 해서 결국 초나라를 정벌을 합니다. 그때 이미 이제 오자선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인 평화인데요.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죽었고 그 아들인 소왕이 초나라 제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왕은 오자선한테 패해가지고 이 초나라의 소급처럼 있던 그런 작은 나라로 도망갑니다. 이때 이제 오자선은 그 소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소왕을 쫓아가지 않고 이 대목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은 오자서가 복수는 당사자한테 국한된다라는 그 준칙을 실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흠은신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자선은 평왕의 시신을 이제 판에서 300차례 채찍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이 일련의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나라의 공적 이익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사적인 복수를 완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함녀는 대대로 숙적이었던 월나라 정벌에 나섭니다. 이때 이제 월나라 왕이 구천이었는데 구천은 당연히 함녀의 군대에 상대가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구천이 꾀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형수들을 수백 명을 이렇게 오나라 군대하고 월나라 군대 사이에 이제 그 중간쯤에 세우고는 날카로운 비수를 하나씩 손에 들고 그리고는 다 이제 한 명씩 차례대로 나는 죄인이다. 고로 죄인이면은 그 당시에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공적인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래서 국가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 갚을 기회도 없다.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 하고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지르고는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 목을 그어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그렇게 죽으니까 오나라 군대가 시선을 뺏긴 거죠.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에 이 구천은 군대를 우회시켜가지고 오나라 군영의 이 측면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뺏기는 사이에 이제 급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나라 군대가 괴멸되고 그 와중에 함녀는 뭐 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가락에 화살을 맞았고 그 상태로 이렇게 오나라로 귀국하다가 아마 이제 그게 도져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인 부차를 불러다가 반드시 복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사실 이걸 갖고 복수를 해나간다라면 사실 전쟁은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부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승패 때문에 계속 복수를 해간다라면 결국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쟁 양 당사국들은 아마 국력이 소진돼서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이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스스로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그런 말처럼 국가 간에 있었던 전쟁의 승패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죽은 경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녀는 아들한테 복수를 하라라고 유언을 했다. 이거는
합려가 지게 되는 과정이 인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사마천이 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그러한 기술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부차 이게 이른바 이제 와신 상담이죠. 그래가지고 절치부심해서 이제 월을 정벌해가지고 구천한테 보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오자선은 죽이라고 하는데 이 구천의 현신이었던 범녀가 구차가 합려를 깨뜨린 다음에 자만에 빠지니까 이 부차의 이 중신들에게 꾸준히 선물을 보내는 등 관리를 해서 이제 부차의 중신들은 이 정도면 복수 완수한 거다. 라는 식으로 간언을 해서 결국 구천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천은 이제 와신상담이라는 그러한 고사에서 알려진 것 같이 복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부차는 구천을 깬 다음에 자만에 젖어서 북쪽, 더 자기보다 북쪽인 동쪽에 있는 제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정벌하고자 합니다. 부차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 조건부 반대입니다. 월나라가 더 큰 병이다. 그러니까 오나라에 있어서 제나라는 피부에 난 병이라고 한다면 오나라에게 있어서 월나라는 뱃속에 들어앉은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을 먼저 치료하고 나서 쳐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이미 자만심에 빠진 부차하고 오자서 사이는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 이제 제나라로 제나라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오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사신의 장을 오자서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자서가 자기 아들을 몰래 데리고 가서 제나라의 명문세족의 집안에 양자로 드립니다. 그 명문세족이 이제 포씨 집안인데요. 관포지교라고 했을 때 그 포수가 그 후예들입니다. 이 포씨 집안은 워낙 포수가 이전서부터 제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명문 세족이었거든요. 그 집안의 그러니까 양자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자서가 눈 밖에 나서 오자서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 정치적인 숙적들이 오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양자로 드리니까 이건 엄청난 호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왕 부차한테 적어봐라. 저 사람 제나라의 스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무고를 하고 그래서 제나라에서 오나라 국경으로 넘어오자마자 이 부차가 신하를 보내서 날카로운 비수 한 자루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오자서가 죽으면서 나름 유명한 내 눈을 뽑아서 이 수도 동남쪽에 성문에 걸어놔라. 내 무덤에 나무를 심어서 그 가래나무가 그러니까 관을 짤 정도로 자라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오나라가 망할 테니까 부차의 시신을 여기다 넣어라. 이러한 유명한 이런 저주 섞인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역사는 오자서의 예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나라 구천이 쳐들어와서 오나라 부차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부차를 해안가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살아라 여생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차가 일설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오자서 열전 기록은 아니고요. 일설에 의하면은 나 그렇게 치욕적인 삶 못 산다. 나 죽겠다. 그래서 나 자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리고는 그랬다고 하죠. 내 관에 넣을 때 내 얼굴에 하얀 천을 씌워라. 내가 죽어서 저승 가서 부차를 볼 면목이 없다. 그랬다라는 야사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오자서 열전의 이제 기본적인 그 스토리인데요. 오자서에 대한 역대의 평가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사마천이 오자서 열전에서 복수의 화신인 양 그렇게 이 사람을 서술을 한 이 이전 텍스트에서는 주되게 복수와 관련해서 오자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로 오자서는 충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훌륭했던 사람, 또 효라는 차원에서 아주 훌륭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오자서의 잘못을 책하기보다는 부차 같은 이 군주의 어리석음을 주로 책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오자서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자서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군주가 어리석어서 오자서의 삶이 그렇게 비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주로 이제 내정이면 내정, 외치면 외치, 외교면 외교 모두에서 오자서의 어떤 신모 원려함은 한 책략을 상찬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오자서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진대 한대 넘어오면서 보면요, 복수의 화신 오자서라는 이미지가 이제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평왕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채찍질을 했다라는 이것도 다른 전승을 보면 그냥 평왕의 봉분에 대고 그냥 300번의 채찍질을 했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그 전승은 채택을 안 하고 시신을 파내가지고 시신에다가 채찍을 때린 걸로 했거든요. 이런 것도 사마천의 확실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을 복수 쪽으로 확 끌어당겨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복수에 관해서 사마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서사 전략의 소산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수지만 자기를 연마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자신의 복수도 성공한 빼어난 인물. 이렇게 해서 빼어난 인물인데 복수도 성공한다라는 이러한 빼어남의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복수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웠지만 군주를 못 만났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군주를 가려 섬기지 못한 어리석은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자서에 대한 평가가 복수라는 차원에서 참 잔인했다 쪽으로, 그 다음에 복수는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 삶 자체는 그건 비극적이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사람 사실 어리석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이렇게 바뀌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복수의 화신이라는 말 대신에 복수의 달인이라고 해야지 그게 오히려 사마천의 서사 전략의 의도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 이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자서 열전에 이 오자서 이야기는 모두 6가지의 복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자서 사적인 복수이고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 다음에 부차의 사적인 복수. 군왕이 국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복수를 했지만 어찌됐든 사적인 차원이 분명하게 개입되어 있는 그런 복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5월은 워낙 숙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있었던 그런 복수. 또 자력이 아니라 4번 자결입니다. 또 오자서도 자결하고 오나라도 망하고 부차도 치욕스럽게 자결한 후에 실현된 오자서의 부차에 대한 복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오자서가 분명히 오해받을 게 뻔한 줄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제나라 유력 집안의 양자로 보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당시 관점으로는 양자가 되면 생물학적 친부나 친모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를 양부모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보다 앞세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생물학적 친부, 친모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부차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부모에 대한 윤리학적 의무가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셔도 그거를 꼭 복수를 해야 되는 그 윤리적인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사는 이제 초평왕의 아들인 소왕을 쫓아가 죽이지 않은 것을 갖고 복수는 당사자한테 국한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저는 그거 말고도 하나 더 나아가서 자신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복수의 삶을 삶으로써 입어야 되는 피해로부터 아들을 구제를 하는 그런 어떠한 데까지 오자서의 사유가 이렇게 닿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까지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스러운 그 예언이라고 했지만
오자서가 그 예언을 내 눈을 파서 성문에 달아놔라 하는 그 언급이요. 좀 뜬금없습니다. 생뚱맞습니다. 그 이전까지 계속 오왕 부차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배간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나라 국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옳은 이 간언을 올렸던 오자서가 갑자기 너 죽어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서 돌변을 해가지고 속좁게실이 어떤 면에서는 저주스러운 예언을 퍼붓고 죽는다라는 게 그게 과연 오자서의 일관된 행위의 소산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후에 진행되는 역사라는 무대 속에서 결국 오자서가 옳았음이 입증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오자서 열전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전승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왕 부차는 죽어서 부차를 볼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부차가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기 죽은 다음에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역사라는 무대에서 완수를 하는 그런 기획을 오자서가 했던 것이 아닐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양자로 드린 자기 아들한테 또 한 차원에서 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는 내가 끝낸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을 살라. 이런 것들을 오자서가 생각을 하고 그런 저주스러운 예언이라는 것도 뜬금없이 생뚱맞게 이렇게 토로해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소공이라는 초나라 소공이 쫓겨가지고 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운은 이제 작은 소급인데요. 이때 갔을 때 이제 이 투신과 투의 형제가 소공을 죽이자, 살려주자라는 것 갖고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 소공의 아버지인 평왕이 이 투신 투의 형제를 또 죽이거든요. 이게 공적인 이유를 대서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인 이 투회는 이미 도읍으로부터 쫓겨나온 군주는 군주라고 할 수 없다. 고로 죽여도 된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이제 그 형인 운공 투시는 아니다. 여전히 쫓겨났어도 군주다. 군주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이제 이 서사가 또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포서라고 이 오자서의 절친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오자서가 쳐들어오니까 너는 어떻게 너를 낳아준 조국의 군주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할 수 있느냐, 난 용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자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임중도원이라는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사자성어가 이제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심포서가 그러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대로 조국에 보답을 하겠다 하고는 이제 서쪽 진나라, 또 다른 강국인 진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도와주질 않거든요, 진나라에서. 그러니까 궁중에 이 나무가에 이렇게 자기 몸을 묻고 7일 주야를 밤낮으로 울부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 군주가 야, 너무 듣기 싫다.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진정에 감복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병을 파견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오나라 군대가 초나라에서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 조국을 배신한 절친 오자서에 대한 심포서의 복수 행위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복수 서사를 통해서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복수의 속성, 복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희생 대가가 필요하다. 예컨대 오자서 같은 경우는 형 오상처럼 바로 따라 들어가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 목숨 아까워하느라고 아버지 살릴 기회를 놓쳤다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뭐 이런 어떠한 이 추가적인 피해, 그 다음에 오나라 정착할 때까지 천신만고를 엄청나게 겪습니다. 그런 피해. 그 다음에 저는 결정적으로 복수로 점철된 삶을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오자서의 아버지 형이 억울하게 죽기 전에 오자서가 꿈꾸었던 오자서만의 삶은 사라졌다. 결국은 복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복수의 삶을 오자서가 처음서부터 기획했던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자기가
진짜 역량이 있었던 청년 오자서가 꿈꾸었던 자신의 미래가 복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바뀌는 그거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희생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윤리적 차원에서의 딜레마적 상황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를 이루자니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죽게 하는 불효를 또 범하게 되는 거고, 또 아버지의 치욕을 벗겨드리고자 하니 자기가 태어난 조국에 불충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 또 복수라는 것이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예컨대 춘추 공양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이 사람이 국법을 위배해 가지고 처형됐음에도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나 억울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복수의 대상은 공적 권위, 공권력, 공적인 장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윤리를 완수하기 위해서 공적인 의로움, 윤리를 저버려야 되는, 거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 그런 것들도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파괴적인 경향성과 건설적인 경향성이 병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자서 열전에 서술된 이 복수 행위의 그 함축된 의미들을 읽으면 용인될 수 있는 복수의 조건이라는 것을 결국은 사마천은 이 서설을 통해서 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복수는 대의를 위해서 실현을 해야 된다든지, 또 복수와 집착은 구분되어야 된다든지, 또 공적 일에 사적인 원한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든지, 복수는 자기 성장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든지, 사적 복수일지라도 공적 정당성에 의해서 보증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적 의로움을 실현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포서의 복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것, 보복은 잔인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쫓기는 소왕을 쫓아가 죽이지 않은 것이라든지, 제나라 유력 가문의 자기 아들을 양자로 들인 뭐 그런 서사를 통해서는 복수자는 당사자한테, 복수는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용인될 수 있는 복수의 조건으로 사마천이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생내적인 그런 문명 파괴 경향의 해소 방안을 사마천은 오자서 열전 서술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특히 사마천이 주목을 했던 것은 복수를 자기 성장의 계기가 되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 복수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좀 전에 슬라이드나 이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왔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마천의 복수의 윤리학의 사적 의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명은 빼고요. 오자서 열전은 복수 문제를 서사로 다뤘지만 거기에는 적어도 춘추시대부터 모색된 복수 관련 사유와 통찰이 집적되고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자서는 그런 면에서 오자서는 고대 중국의 복수 사유와 또 그 복수에 대한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특수한 보편자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복수를 인간 본성 문명과 분리할 수 없다라면 복수를 문명의 어엿한 이론으로 품어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복수의 윤리학이 요구되고 사마천은 제도적 이념적 차원에서 제국 기틀을 구축해야 할 시기를 맞아 복수의 윤리학을 설계함으로써 복수가 필연적으로 촉발하는 버텨내며 나아가는 의지를 개인의 실존, 사회 발전, 문명 개척의 내재적 동력으로 전유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사마천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마천의 사유가 그 오자서 열전 맨 마지막 부분에 사마천의 이제 논찬, 사마천의 논평이 있는데 그 논편에 집약적으로 표출됐다라고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제가 갈무리 삼아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사무친 원한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
왕이라 해도 신하에게 원한을 사서는 안 되는 것이거늘 하물며 동등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서랴. 일찍이 오자서가 오사를 따라 같이 죽었다면 하찮은 땅강아지나 개미와 무엇이 달랐겠는가. 그는 소위를 버리고 큰 치욕을 갚아 명성이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그는 모진 고초를 참고 견디며 공명을 이룰 수 있었으니 강인한 대장부가 아니면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대목에서 대장부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사내 대장부가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 대장부의 원천은 맹자라고 보여지는데요. 맹자에서의 대장부는 그야말로 대인, 도덕적으로든 뭐 실무적으로든 대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가리키는 일종의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대장부도 그러한 맥락에서의 대장부가 아닐까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